야합이다 이거는 주고받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저분하게 싸우면은 정청래 후보 측에 불리할 것 같으니까 뭐 대승적으로 이제 쿨하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대신에 최고위원은 무조건 청년은 안 돼. 친석계 뭐 아니면은 친명계에서는 이제 정민철이 나오니까 여기는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정청래 대표를 너무 깠기 때문에 거기에 조호 타고 이렇게 박수치고 있기 좀 그랬을 아니, 겁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가 후원회장이었어요. 그냥 당선됐으면 본인 1등 공신이라고 엄청 광파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거를 좀 농담처럼 가볍게 접근하신 부분이 그 집없고 좀 그 서름 느끼는 분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세훈 시장만 얘기만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줄 수가 없는데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자기 정치를 하고 싶었던 거야. 이 자기 정치가 또 나오네.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15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우리의 하이닉스가 오늘 아침에 한 7, 8% 또 많게 오를 때는 한 10% 넘게도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장에서 전날 27% 하이닉스 ADR이 27% 오르는 바람에 뭐 강세는 예상이 됐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아침 아주 산뜻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근데 어제 그제 이제 워낙 많이 공포 수준으로 빠졌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상당히 좀 올라도 두려우실 겁니다. 또 그런 하락이 일어날까? 네,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시간이 좀 닿는 대로 한번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또 정치권 뉴스들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수요일에 정예 멤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네가 좋아. 뭐야 이건 또. 좋아. 네가. 이게 뭐예요? 그냥 애정을 숨기지 않는 김준일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무맥락이었군요. 깜짝 놀랐다. 네, 음악 하나 깔아드릴 걸.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오셨고요.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도 함께합니다.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뉴스멍당 명당 당대표.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그렇습니까? 한 번이라도 언제까지예요? 더 얘기해요. 조사를?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아니 여기 이렇게 뉴스명당. 공적으로 이제 우리 앵커 얘기하는데 자기 정치하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자기 정치. 자기 정치는 정치하면 진짜 안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믿어주세요. 제가 JTBC를 지키겠습니다. 그러세요? 믿어주십시오. 그만 좀 지켜. 자기 JTBC가 우리를 지켜줘야지. JTBC와 저는 찰떡궁합입니다. 두 번 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석현 평론가님도 오셨습니다. 정프로 바라기 여기 덕분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별로 잘 나가지 않네요. 잘 나가시면서. 인사말. 네, 인사말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는 신혜영 기자가 정리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부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이제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을 앞두고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 보고가 있는 자리였는데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를 하면서 일단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하는 거 이거 집값 잡는 게 일차적인 목표가 아니라 조세 제도의 정상화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조세 형평을 생각을 하고 이걸 지금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소위 똘똘한 한 채 혹은 막 100억 이상 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다른 1주택이랑 똑같이 부담 지우는 게 맞아요? 라는 사회적 논란이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 이거 생중계도 하고 있고 유튜브로 댓글도 주시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이렇게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국무회의 중에 초유의 일이죠. 생중계 되니까. 그렇죠. 이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초고가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게 30억이에요? 그렇습니다. 의외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 20억도 많아요? 예.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여기 20억 넘어요? 집 없어 이제. 네,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서 조금 이제 해설을 해드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고가 주택의 기준 얼마로 하는 게 좋겠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실시간 댓글로 제일 많이 달린 게 30억.
그러니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 일단 첫 번째,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에 좀 더 부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닐까요? 1번, 2번 눌러주세요라고 했더니 한 댓글에 한 90% 정도가 1번, 그러니까 더 부과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얼마 이상이면 초고가 주택이라고들 생각하시는 기준은 걸까요? 얼마로 할 거냐? 그 기준도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예. 했더니 이제 뭐 댓글에 뭐 20억, 30억, 40억, 50억, 100억 막 쭉쭉쭉 달렸잖아요. 예. 그랬더니 가장 많은 게 한 30억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의외네. 나는 한 50억 정도 돼야 될 줄 알았는데 아니 30억이면 공시지가 하면 10억대인데 되나?라고 하면서 이제 한성수 총리한테 집 20억 넘어요? 막 이제 직접 물어도 보고 막 네. 그러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일각에서는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그 대국민 토론회를 앞두고 대략 좀 맛보기로 여론을 한번 탐색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오늘 나온 한 뭐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초고가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아예 진짜 본격 대국민 설문조사까지 실시를 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토론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네, 23일이 이제 부동산 대토론회죠. 맞습니다. 다음 주. 그래서 과연 부동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어떤지를 좀 더 충분히 담아서 아마 대토론에 반영을 하겠다는 의지 같기는 한데, 확실히 이제 부동산 관련 세제랑 워낙 민감한 문제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제 언론들이 조금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쓴 곳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좀 읽어드리면은 한국일보가 사설을 썼는데 생중계 국무회의서 부동산 세제 즉석 여론조사라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교하게 설계돼야 할 정책 결정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만 줄 뿐이고 이는 가뜩이나 예민한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이렇게 가볍게 볼 거냐. 그리고 이게 여기서 이렇게 결정은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네. 너무 가볍게 소비되고 이게 어떤 정책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아니 뭐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워낙 재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이 토론회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기 위해 대통령이 붐업을 좀 이렇게 시킨다. 붐업도 시키고 이럴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네. 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댓글에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분들은 이제 그렇게 많이 쓰시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좀 이런 우려가 많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한번 청와대가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네. 예, 예. 아마 그 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이 서울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굉장히 아마 갭이 굉장히 클 거예요. 왜냐면 저도 대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사시는 집이 한 30몇 년 전에 1억 2천인가 주고 샀는데 지금도 2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억만 해도 엄청 비싼 집인 거예요. 거의 진짜 초고가 주택이에요. 대전에서 만약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이 투표하신다면. 근데 서울에 뭐 웬만한 지역엔 아파트들 20억 국평 기준으로 하면 20억 안 넘는 게 별로 없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이 지금 공시지가 말고 매매 기준으로 15억이 넘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평균이 서울 아파트의 네. 가격의 평균이 15억이 넘었으면은 이제 뭐 한 절반은 아니더라도 3분의 1은 뭐 20억 가까이 되거나 그렇죠. 넘는다는 된다. 얘기죠. 음. 예, 네. 예, 예. 자, 여튼 이 부동산 세제가 아마 조만간 나오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이렇게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부자들의 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전국에 가구가 한 2천만 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공시지가, 그러니까 실거래가 기준 말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예. 20억 초과 주택이 대략 한 50만 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천만 호 중에 네. 네, 한 2.5%. 네. 그럼 이제 이 30억이 고가예요? 50억이 고가예요? 20억 넘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 보통의 무주택자, 대다수의 전월세 사는 분들, 예. 그리고 뭐 10억 이하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 들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저녁 뭐 먹었어? 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오마카세 먹었어. 캐비아 먹었어. 뭐 그냥 살치살 좀 먹었고 살찌는 거 아닌가 몰라. 이런 얘기로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부동산 문제 상당히 가볍게 이런 식으로 인식될 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맞을 것인가. 무주택자의 서름,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어렸을 때 어렵게 사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저도 이런 식의 뭐, 접근하면 안 돼요. 이재명 영역평론가로서도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의 지지율에 가장 큰 타격을 미치는 의제가 사실 부동산 부동산이죠. 의제이기 때문에 예, 예. 이거를 좀 더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약간 그 여론조사를 실시간으로 한 것도 이게 거의 답정너 시기잖아요. 그걸 지켜보시는 분들은 이제 지지층 분들이 많을 거고 네. 보통 지지층 분들은 강한 과세, 소위 죽창을 선호하시니까 이제 그런 결론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저는 큰 의도가 있어서 대통령이 막 그런 걸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를 앞두고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좀 편한 얘기였는데. 저는 이제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대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 그 과세 중심의 어떤 이제 악인을 규정하는 식으로 정책이 가고 있다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네. 좀 더 열어놓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다. 그래서 이제 고가 주택에 더 세금을 매긴다고 만약 정부가 주도해서 이렇게 딱 가면 아마 수많은 언론들이 또 세금 폭탄부터 시작해갖고 나올 예상되는 워딩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래도 국민 다수를 넘어선 뭐 절대 다수가 만약에 원하는 거라는 그 근거? 명분일까요? 뭐 근거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그래도 세제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정부 부담이 좀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술적인 선택은 아닌가? 그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게 왜냐면 대국민 여론조사도 네. 또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만약에 몇 억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10억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솔직히 너무 그거는 이제 대상이 많아서 뭐 30억, 50억이 이렇게 되면은 그 숫자는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보기에는 저 정도면은 큰 부자라고 하니까 이거는 과세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찬성표를 던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네.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정부와 또 여당 세트로 같이 다니자 그러면 이제 여당도 여기에 의견을 내고 할 텐데 하나는 이게 특정 지역에 이제 서울이라는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 보면은 여기에서의 이제 선거 문제를 의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책적으로 방향성이 옳다라는 것과 여기에서의 선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그 고민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액수로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와 이게 수용성이 높은 것인가는 다른 거니까 그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네. 이게 결국은 약간 이렇게 되면은 부자와 가진 자를 조금 이렇게 의도치 않게 나누게 되는 약간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우려가 된다. 우려되는 지점이 저는 있다. 기본적으로 제 뭐 스탠스 아시겠지만 오래 전부터 보유세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던 네. 사람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OECD도 최근에 권유를 했어요. 우리나라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뭐 보유세가 너무 낮다. 이거는 조세 정의도 그렇고 조세 다른 부분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에서도 있었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는 그 주장을 해왔던 건데 이게 이제 약간 하여간 이게 좀 핸들링을 잘해야 된다. 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 네. 조세정의의 측면이 하나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한쪽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세금을 올리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서 그 매매 가격을 더 밀어올리는 효과들이 나오니까 그런 현실적인 측면 하나 그다음에 조세정의로 따지면 당연히 그 비싼 아파트 그 비싼 주택을 갖고 있는데 보유세 내지는 뭐 매매할 때 세금 더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밀어 올리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계속 잠길 거란 얘기인 뭐 거잖아요. 그런, 어쨌든 예, 이제 어제 현실적 문제도 국무회의의 있고. 목적은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보고였잖아요. 네. 대통령은 이제 조세 형평에 대해 얘기를 했지만 부동산 정책으로서 지금 부동산 지금 뭐 트리플 상승이잖아요. 매매, 전세, 월세 다 오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뭐 어쨌든 우리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네. 여론조사로 갔을 때는 사실은 뭐 어제 저희 부동산 대투론 또 장르만 배로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쨌든 집 가진 사람 아닌 사람 하면 아닌 사람이 더 많고 또 비싼 집 가진 사람 아닌 사람 하면 안 비싼 집 가진 사람이 더 많으니까 여론조사로 갔을 때 사실은 정책적 방향은 정해질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들이 있었고 참고로 저는 뭐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그걸 뭘 굳이 네. 말지. 과세라예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고위공직자의 자세가 돼 있구만. 예. 준비가 돼 있네. 주창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정책적인 효과도 네. 고려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네. 거잖아요. 그렇죠. 다 참여자죠, 뭐. 나의 집값보다 더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고주택, 그러니까 고가 주택. 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거를 좀 농담처럼 가볍게 접근하신 부분이 그 집 없고 좀 그 서름 느끼는 분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난 집 없어요 이제 이것도 저는 부적절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진짜 분당 돈이 아파트. 없어서 집 없는 분하고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데서 사시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집 파신 거잖아요. 돈이 네.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가 좀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 부자가 죄입니까? 예? 부자가 죄예요? 죄는 아닌데 뭐 도둑질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자칫 예? 잘못하면 이런 게 집 없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좀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서 20억짜리 집 아니에요? 50억? 뭐 그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들 10억이야 집 사는 사람들은 그 얘기 듣고 아휴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집 투기를 했습니까? 90년대부터 집 한 채 분당에. 그만해. 예. 자,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어제 왔었죠? 맞습니다. 이제 네. 어제 국무회의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제 중간에 한번 이제 본인도 이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려고 했다가 한성숙 총리에게 한번 이제 제지를 당했습니다. 이제 네. 나중에 보고서로 내세요라고 했고, 근데 이제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오랜만에 당선돼서 국무회에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죠라고 또 이제 기회를 주니까 또 그때도 막 부동산 얘기를 또 꺼내려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고 올게요. 총리님, 저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아, 지금 이 건은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시장님 주실 거는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시의 주택행정 관련해서 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뭐 하고 싶었는데 상당히 섭섭합니다. 사실 국무회의는요 갑론을박이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뭔가 주택 정책 관련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어제는 이제 그 타이밍은 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에 사실은 대통령이 이제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뭐 인사 한마디 하세요라고 이제 발언 기회를 줬는데 다시 그때를 놓치지 않고 부동산 얘기 전 할 건데요라고 하니까 그 나중에 하세요 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 시장이 좀 아쉬웠나 봐요 많이 또 서울시로 돌아가서 이제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적절한 것 같지가 않아요. 누가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타이밍이 너무 한성수 국무총리나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네. 아유, 잘한다. 일망이다. 기자회견 합니다 저 이것도. 끝나고 나서 MBC 가가지고 이 얘기 그대로 하겠습니다. MBC에서 여기 얘기하신다고요? 아니 근데 네네. 이거는 저는 장 소장님하고 의견이 진짜 다른 게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적절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오세훈 시장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이 기회를 내 자기 홍보에 엄청 사용할 거야라고 미리부터 굉장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후보 시절부터 이번에 나왔을 때부터 나 국무회에 가면은 네. 내 부동산 정책 대통령한테 얘기할 거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 물론 그게 이제 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네. 의견을 거기 독대를 했을 때 전달하겠다라는 것도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의견은 국무회의에서 그런 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죠, 솔직히. 그럼 어떻게 전달해요? 아니 그러니까 따로 만나야죠, 그러니까. 못 따로 만나요? 아니, 근데 국무회의가 그거 논의하라고 부른 자리인데. 국무회의가 그런 것도 있지만은 다른 아젠다도 많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만 얘기만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줄 수가 없는데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자기 정치를 하고 싶었던 거야. 이 자기 정치가 또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여러 차례 네. 제가 예전에 그 TV조선 방송할 때도 그 얘기했어. 나 이번에 가면은 그 얘기할 국무회의가- 거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걸로 한번 광을 팔 거야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니까 네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초반에 네. 예를 들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요즘 유명해져서 죄송합니다. 싹소리 하니까 야 잘라 너 그만 얘기해.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뭐 하니까 그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회의의 성격에 맞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본인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제지를 하는 게 맞아 솔직히. 그래서 서면으로 냈다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청와대랑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서울시랑 따로 독대해서 만나는 거에 대해서 조율 중이래요. 그래서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네. 검토하고 적절한 시점을 우리가 협의하겠다라고 이미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대통령이 안 만나겠다라는 건 아니고 오 시장이 너무 과하게 자기 정치를 하려고 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냥 국무회의 자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과한 자기 정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런 얘기 들으려고 오세훈 네. 시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을 시킨 거고 배석을 시킨 네네네. 거고 그런 얘기를 못 하도록 한 게 문제지. 그런 얘기 하려고 나간 것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하고 얘기한 거가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얘기를 듣는 사람으로 네네네. 뭐 그래서 중도로 외연 확장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저는 상당히 의외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닌 이게 것 같아요. 재반박. 이게 지금 부동산 회의와 뭐 지금 이 기획해 놓은 게 있죠. 청와대가 네. 판에 깔아놓은 게 있죠. 지금 예. 부동산 회의 등등등을 해가지고 지금 연속으로 좀 국토부도 하고 뭐 이를테면 세제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청와대가 의도한 바를 해치면서까지 저 얘기를 받아줄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다른 얘기는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듣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일단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은 그거를 검토를 하고 별도로 또 독대할 자리들을 지금 논의 중이라고 지금 하잖아요. 오늘 나온 그러니까, 얘기들이 이제 다른 예.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이제 그래서 회색 분자가 정리하겠습니다. 양쪽을. 아니 근데 저도 이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어떻게 보였냐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입장에서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물론 정치 행위를 할 의도를 가득 안고 갔을 거고 그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뭐 T4에 안 맞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 미운 오리 새끼처럼 혼자 앉아 있는 건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저는 그 겸양이란 건 강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좀 더 기회를 주고 세게 토론을 하면 더 점수를 따는 더 보기 좋았을 것 같다. 훨씬 장면이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는 일종의 전당대회 전후로 저를 노려보시네요. 아니요, 그냥 경청하고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경청의 눈빛을 옆으로 보시지 않는데. 뉴 오세훈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전과 이후로 자, 청와대 애티튜드는 좀 달라질 거는 같아요. 일단 전당대회 전에는 선명성을 좀 강조할 수밖에 없고 네. 이후에는 이제 장성철 소장님 얘기대로 좀 더 듣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아마 부동산 토론을 할 기회가 네. 앞으로 많을 거고 또 네. 서울시장 국무회의 계속 또 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또 하나 다뤄진 주제가 있었습니다. 촉법 소년 연령 하향 아하. 성평등 가족부의 보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한 살 낮추는 거는 좀 미흡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특정 범죄, 강력 범죄에 한해서는 한 2살 정도는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의견 제시가 있었고, 네. 어쨌든 이거 지금 뭐 공론화 과정 거치면서 뭐 이제 여러 토론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부로 낮추자라는 거는 이제 좀 여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무조건 네. 모든 범죄 일괄로 낮추자는 것보다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촉법 연령 낮추자 이제 이런 좀 여론은 있는 것 같고 네. 또 이제 해외랑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뭐 낮추자라는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좀 곧 있으면 결론이 나올 것 같고, 근데 이 과정에서 뭐 어쨌든 뭐 청소년들이 다 처벌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소년원도 가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라고 이제 그 원민경 장관이 설명을 하니까 네. 정성호 장관이 그쵸 소년원을 가긴 가죠. 근데 이제 전과가 안 남으니까 나중에 공직 진출하거나 할 때도 장애가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웃음을 빵 터뜨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들어볼게요. 웃깁니다 이거. 형사범일 때하고 소년범일 때는 차이가 나는 게 소년원에서 뭐 2년 있다고 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향후 공직에 들어간다거나 할 때 아무런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크죠, 사실요. 아, 그래서 이재명이 소년원 얘기가 나온 거구나. 그래서 기록이 없어졌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뭐 허위 사실 가짜 뉴스죠. 그 모스탄 씨가 했던 네. 네. 소년원 갔다 와도 그 기록 안 간다 뭐 하면서 이제 그 가짜 모스탄 뉴스 전에도 근데 되게 있었죠, 유행했죠. 있었죠. 그 제가 이제 경기도청에 있었으니까 네. 모니터링을 하면 이 소년공 다이어리라고 대통령의 어떤 저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소년원 다이어리라고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너무한다 진짜. 그게 뭐냐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네. 네. 여튼 뭐 촉법소년 네. 아니 말씀하세요. 예, 네. 예. 촉법소년은 그러니까 연령을 뭐 한 해, 두 해, 그러니까 1년, 2년 낮추는 것도 뭐 물론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살이라도 정말 다르잖아요. 피지컬도 다르고 애들 생각도 다르고 같은 13살이라도. 그러니까 이 촉법소년 제도가 나를 처벌할 수 없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 그거를 이 아이들에게 알려줘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면 나도 반드시 처벌받을 그렇죠. 수 있다는 거는 좀 주지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범죄의 어떤 성격, 죄질도 좀 봐야 되는 게 어제 이제 보고서 나온 거를 보면은
2020에서 2025년을 비교를 했는데 강간, 추행, 방화, 강도 같은 강력 범죄가 440명에서 826명으로 2배가 증가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강간 추행이 2020년에 373건에서 2025년에 739건으로 98% 2배 이제 가장 많이 증가를 했어요. 네.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지금 만 14세면은요 중2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2병들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2들이 가장 말을 안 듣고 가장 위험한 시기에 물론 얘들을 잘 교화하는 것도 있지만은 얘들이 작심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애들이 너무 많. 그 중2 중에서 재수 없으면은 생일 지나서 깜빵 가는 거고 재수 좋으면은 생일 안 지나가지고 나는 촉법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심각해서 연령을 낮추는 것도 낮추고 사실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둔거나 무관용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저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저는 보수예요. 제가 엄벌주의. 용서를 두면 안 된다. 인간은 안 변한다. 쟤들이 교화한다고 변할 것 같아. 절대 안 변해. 쟤들은. 아, 그래요? 성악설이에요. 저는 그 배제고 애들도 안 변해요. 솔직히 그거 모르고 했을 것 같아. 걔들이. 화해 잘하고 했는데 왜 또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내 기본적으로 내 스탠스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보수가 보수 요즘 엄벌주의도 아니에요, 원래. 따뜻한 보수 마음에 안 들어. 갑자기 보수가 나 따뜻해졌어. 막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엄벌해야 돼. 엄벌 진짜 제가 차가운 보기에는. 보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여튼 네. 촉법소년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이제 민주당 소식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네, 한번 가보시죠. 네, 어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전 대표가 연임 도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 본진을 또 찾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세상을 2번 살지 못하는 것이 아픔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을 그리 후회하는가? 내가 지난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 때 평택을 공천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를 그때 안 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나고 나서 하게 됐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저거 봐라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 키워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난이 있었겠죠. 뭐 친문 부활 그게 맞네 뭐 이러면서 합당을 해서 이길 수 있는데 못해서 아쉽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것이 중요했다면 예. 그것을 성사시키는 것이 그 당대표의 책임입니다. 네. 어제 정청래 전 대표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의 인터뷰들이 이제 뉴스공장과 저희 장르만 여의도에서 있었는데 네. 근데 요 이야기는 논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고 특히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용남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격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개빡치죠. 어이가 없네 이거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김용남 전 후보 메시지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게 뭐 지나가서 하도 선을 넘길래 내가 이제 요새 조용히 있는데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이가 없네라고 하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확장성 없는 3등 후보가 양보하는 게 맞았지. 이게 지금 당 대표가 이런 얘기하는 게 맞아?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당시에도 당 대표였고 이번에 또 연임하겠다고 후보로 나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다. 이러다가 국민의 심판으로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조심하셔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요 얘기는 우리 이석균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역 출격해야 되나요? 네. 근데 이게 당 정청래 대표가 후원회장이었어요. 아니, 자꾸 용역하니까 진짜 용역 같아. 네, 그러지 마세요. 연장도 들어 이왕 밑에 새 파이프 있습니다. 네. 공천한 당사자이자 후원회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당선됐으면 본인이 1등 공신이라고 엄청 광파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중에 오물 소리 나올 때도 모른 척 하시더니 이게 결과 안 좋으니까 자기가 공천한 후보를 이제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탄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이거는 저는 경치를 떠나서 좀 인간 도의상 김용남 후보가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래놓고 한 번 더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굉장히 기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후보를 안 냈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전 당대표로서 적절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다 하나씩 분리해서 보자면은 일단 최근에 김용남 전 의원이랑 밥을 먹었어요. 저녁에 네. 술을 한잔 했어요. 술을 한 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제가 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많이 까서 미안하다. 대부업체 아하. 뭐 이런 거 그러셨어요? 있는데 내 평론가적 양심상 이거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김용남 의원도 다 이해한다. 솔직히 다 이해한. 내가 싫은 사람은
딱 정청래, 김어준 그 얘기를 해요? 몇 명, 그 외에 몇 명 더 얘기했어요. 김준일은 저는 다 없죠. 장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이 안 나네 그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네. 정청래 선거 끝나고 아니면은 선거 중간 뭐 막바지부터 정청래 대표랑 뭐 연락이나 한 적 있냐? 한 번도 연락이 안 왔다. 예. 그럼 본인이 어쨌든 공천을 했잖아요. 네. 본인이 후원회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이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정치 도의상으로도 어쨌든 뭐 공천 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굉장히 쉬운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팔랑귀예요. 여론에 이때 왜 그때 공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여기에 공천을 안 하면은 조국 편들어주는 것 같아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의 연임 도전에 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공천을 해주고 근데 이제 조국이 당선되기를 바랬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야지 가장 자기가 보기에는 좋은 시나리오니까 근데 다 떨어지고 최악의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제 저기가 된 거야 유이동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러니까 뒤에 나와서 이제 후회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본인의 신념이 있어서 뭔가를 결정을 하든지 근데 팔랑팔랑 되니까 이때는 이랬다가 저 때는 저랬다가 이게 줏대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그리고 사람의 의리도 없고 이건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다 솔직히 최소한 할 일은 해야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당대표였다면 그때 당시에 이 평택을의 선거 결과가 참 뼈아프고 제가 한 번이라도 더 가서 도와드렸으면 그 아주 얕은 차이를 좀 극복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보통의 아니죠. 아니에요? 네. 저는 일관된 줏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네. 조국혁신당의 당원이 한 10만 명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중에 대부분이 민주당 당원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중당적. 네. 그러니까 김어준 씨 방송 가서 진짜 조국한테 미안하고 내가 안 했어야 조국이 당선되고 조국이 당선되고 또 합당하고 그러면 조국이 또 대선 후보가 민주진영이 될 수가 있었는데 참 정말 미안하네 이렇게 사과하고 변명을 하면 조국혁신당 당원 이중당적이라고 뭐 추측되는 그 10만 명이 그래도 우리가 정청래 밀어줘야지 그러한 표를 의식한 일관된 줏대를 가지고 전략적인 저렇게 선택이다. 가서 변명과 사과의 방송을 한 것이 아닌가. 뭐 김용남 의원 반발하겠지. 뭐 김준일 평론가도 뭐 송영길 대표도 날 비판을 하겠지.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표야 표. 현실적으로 그냥 당원들의 표가 나는 더 필요해. 그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전 전략적으로 했다라고 보지 팔랑귀라고 해서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일리는 있는데 불쾌하네요. 상당히 불쾌하네요. 일리가 있으면 합당 얘기도 그래서 좀 했죠. 배신자 어제 저녁 얘기한다. 죄송합니다. 같이 계셨어요? 이거 또 누구 만난 이제 자리에 얘기만 하면 저한테 이제 한 열흘 동안 저한테 죄송하다고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공천을 줘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줬다라고 본인이 판단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내 판단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거 결과도 실패였고 그러면 책임을 당원들한테 그래서 재신임을 받겠다고 나온 거니까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뭐 그거는 논리를 만들어내려는 거는 뭐 완벽하게 모든 거에 당대표 할 때 성공할 수 없으니까 저는 한마디만 더 하면은 이건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한 평가와 비판이었고 평택을 선거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계속 물어보고 싶은 게 민주당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의 성격이 뭐고 앞으로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도 중요한 이슈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지금 집권 1년, 2년 차에 들어간 민주당이 정부하고 어떻게 해서 앞으로의 총선을 이길 것인가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김어준은 끊임없이 저번에 김민석 총리 왔을 때도 합당 어떻게 어그러졌는지가 거의 뭐 방송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이었어. 그 계속 물어보고 송영 와도 또 물어보고 누구 와도 또 물어보고 합당하고 대선이 제일 중요한 테마죠. 그러니까 그냥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이번 전당대회 가장 큰 이슈인 거야. 이거를 김어준이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도 이거를 안 다룰 수 없으니까 또 언급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 비판이 있죠. 그러니까 여당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국정 운영해갖고 또 민생 어떻게 챙기고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와야 될 텐데 그거는 대통령이 검찰 하셔야죠. 보안 수사권 얘기랑 합당 얘기 뭐 이런 거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제가 이번 전당대회를 다른 방 SBS나 이런 데서 얘기한 게 이거는 김어준과 이재명 여기서도 얘기했구나. 김어준과 이재명의 대결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김어준이 자기가 밀고 있는 아젠다가 있고 대통령이 자기가 생각하는 아젠다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아젠다를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고 그게 이제 진영 결집론과 중도 확장론을 가지고 또 싸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 싸움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김어준과 대통령 이재명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고 죽었어요. 그냥 김어준의 조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거기에 지금 화답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가서. 그러니까 장수 소장님 말대로 지금 이중 당적자 타겟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거고. 사실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도 전당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거면 네, 그쪽에서 네, 네. 출마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 이거는 짜고 친 질문과 답변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니 난 또 나 혼자 먼저 생각한 줄 알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어요. 강두구 의원과 홍익표석 만남 자리에 내가 배석했다. 아 정말요? 했던 거를 이제 미리 준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조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합당의 목적이면은 이제 합당하자는 얘기 말고 조국 대표를 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그 얘기했는데 지금은요. 대선 주자로서 이미지 관리를 좀 시켜줘야 되는 거 브랜드 아닌가? 파워가 정청래 대표가 차라리 나아요. 지금 조국 대표가 나오는 것보다 정청래를 미시는 게 낫습니다. 김어준 씨. 리셋네 야오. 그러고 앉아 계시니까. 야호 이거 자꾸 하시는데 이제 그분의 발언을 좀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아무튼 이제 이런 와중에 송영길 대표가 또 정청래 후보를 세게 때리고 있죠. 요즘 멘트 제일 센 분입니다, 이분이.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예전에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정통 모임할 때, 그러니까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모임할 때 더 높은 자리에 있었고 먼저 의원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변호사였다. 이건 20년 전 얘기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먼저 정청래가 국회의원 됐다고 이재명 대통령 약간 깔아보는 느낌이 있어. 이 국가 원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사실 더 격한 표현도 쓰긴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SNS에는 뭐 이제 자꾸 뭐 이제 뭐 명청대전 이런 게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 진압해야 될 아유. 그런 상황이다.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아우 섬뜩하고 무섭네요. 이제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20년 전에 정청래 의원은 그때도 이제 의원이었고, 예, 그래서 당시 이재명 변호사이자 아마 부대변인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참 정청래 대표가 볼 때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조금 더 아래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여전히 이어지는 거 아니냐는 송영길 의원의 후보의 이런 지적인데 실제 그런 마음이 이제는 없겠죠. 아주 제가 오래전인데. 20년 전에 네. 같이 근무했던 인턴 사원이 지금 이제 당 대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평의원이고. 네. 예를 들어. 이석현 대표 말이야. 옛날에 내 밑에서 그냥 인턴 막 그냥 내가 막 충성했는데. 뭐라고 하면 그냥 막 벌벌 떨고 막 그랬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당 대표가 됐네. 그러니까. 이석현만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그런 마음이 좋네요. 있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안 그러면은 어떻게 대통령한테 친구라 그러고 정권은 짭다 그러고 주옥 같은 말이 있잖아요. 저 이재명 대통령 동지다라고 했더니 청와대가 또 부글부글했다. 엄청. 친구야라고 했다는 얘기가 또 있죠. 잘 저런 얘기 예전부터 있던 얘기긴 합니다. 이재명 시장 때부터 좀 예. 아래로 봐서 뭐 카더라 얘기인데 왜냐하면 시장이 됐어도 국회의원이 좀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현실 정치에서는 네, 그렇죠? 네, 네. 현실적으로 왜냐 예산을 따와야 되고 을 갑을 관계가 분명한데 근데 사실 인생사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아니, 그럼요. 이런 거에 그 긁혀 있고 사감이 작용하면 정치하시면 안 되죠. 이석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0년. 다음에 여기서 진행하고 우리 제가 그러니까. 이석현 바라기 정영.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저 발언기 좀 주세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석현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네, 그래서 이석현한테 이미 줄 섰잖아. 아 그래요? 미래는 이석현의 시대다. 이 미래 시대가 권력에게 지금 줄 서. 계속 차두리가 될 수 샤우팅하는 있습니다. 거죠. 영원한 네. 유망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룰 문제는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죠. 이제 네. 어제 최고위를 열고 어쨌든 네. 이제 선호 투표제 도입하기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선호 투표제를 하면 뭐 유불리가 있어 없어 뭐 딱히 없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지금 이제 친명계 후보가 더
많은 상황이니까 이제 2순위까지 한다고 하면 뭐 김민석 전 총리나 송영길 후보에게 유리해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청년 최고위원도 이제 선출직으로 뽑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친청계에서 반기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친청계에서 내세울 만한 청년 최고 후보가 없다 뭐 이제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이거는 부결이 됐습니다. 이번에 선출직 청년 최고 따로 안 뽑는다 이렇게 얘기가 났어요. 가능성은 낮은데 음. 재미있는 오늘 아침 여론조사가 있는 것 같아요. 뭐죠? 그 조원 CNI 그 스트레이트 CNI? 뉴스가 네. 조원 CNI에 의뢰가지고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2순위 투표까지 합치면은 송영길이 당대표돼요. 김민석을 넘어서요. 2순위 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1순위 투표로 일단은 김민석, 송영길 이렇게 두 분이 올라가면은 2순위 표를 합치면은 송영길이 1등 나온다니까. 결승이 정영- 그렇게 되면 정청래 찍은 사람은 2순위에 김민석 안 쓰고 송영길 쓸 거니까. 아니 김민석을 1순위로 찍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예. 그분들의 대부분은 다 송영길 찍는다고. 그렇죠. 근데 송영길 찍은 사람은 그 퍼센트가 낮으니까 김민석한테 가는 표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1, 2순위 합쳐보니까 아니죠. 조사에서 송영길 1등 나와. 아니죠. 왜냐면 3등표만. 그러니까 1등하고 2등한 사람의 표는 2순위에 누굴 적어도 상관이 없는 상관이 거고 없어요. 3등 거만 3등이 2순위에 뭘 뽑았냐가 이제 1, 2등한테 나눠 가는 거잖아요. 3등 거. 3등 거만 가요. 네. 2순위에 간다. 에이, 예. 2순위 표가 다 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3등 그럼 거만. 왜 스트레이트 뉴스는 그렇게 오늘 조사해가지고 에이, 보도를 했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1, 2등을 뭐 이제 정청래가 빠지고 이제 김민석이랑 송영길이 됐을 때 그렇죠. 네, 표 차이 그때- 얼마 안 나고 네. 한다면 이제 정청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2순위에 송영길을 더 쓸 것이다. 김민석보다 송영길을 더 쓰지 않았냐. 1, 2순위 표는 산출 안 하고 그렇죠, 그렇죠. 3등 네. 거만 네. 한다. 근데 장 소장님 말씀은 만약에 결승에 김민석, 송영길이 간다면 그런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들어볼 그러니까 정청래 1순위 표가 상당수가 김민석으로 안 가고 송영길로 갈 수도 있다. 뭐 이 얘기를 하신 거니까 다만 이제 2등 안에 드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뭐 그러려면 그게 송영길로 만약 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네.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재밌는 여론조사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거 이제 최고위원 무산된 거 요거는 짧게 좀 하면은 굉장히 유감이다. 야합이다 이거는. 이렇게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이건 네. 야합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주고받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호 투표제를 하기로 이제 뭐 전준위에서 결정을 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반대 논리가 궁색했어요. 왜냐하면 작년 7월에 이미 선호 했죠. 투표제가 예. 도입을 했는데 그때 다만 2명이 후보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과반이 무조건 1명이 넘으니까 선호 투표제가 실시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저분하게 싸우면은 정청래 후보 측에 불리할 것 같으니까 뭐 대승적으로 이제 쿨하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대신에 최고위원은 무조건 청년은 안 돼라고 한 이유가 이쪽에서는 뭐 친석계 뭐 아니면은 친명계에서는 이제 정민철이 나오니까 네. 근데 여기는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석을 무조건 뺏긴다라고 이제 보고서 이게 어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6명의 최고위원 중에서 친청계 4명이 무조건 투표해서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표결만 하고 그냥 암묵적으로 그래 그러면 우리 선호 투표제는 우리가 양보해 줄 테니까 니들은 이거 양보해라고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조차 없었고 그냥 그래 그럼 뭐 청년 최고 없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다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전준위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만든 이유가 어쨌든 민주당이 2018년 이후 청년 최고위원이 선출직이 없어졌고 민주당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신용이라도 하려는 거를 보여주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득권들이 그런 의원들이 이거 없애 안 돼라고 해버려서 그렇게 돼버렸고 실제 5명 선출직 중에서 1명은 무조건 여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남성들 중심으로 보면은 4자리인데 청년까지 빼면은 3자리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은 한 10몇 명이 나와가지고 3자리 굽고 하는 것과 한 자리 더 있는 것과 달라요. 네.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그게 친석계든 친송영계계든 이 친청계든 다 맞아 떨어졌다. 이거는 완벽하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야합이에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비춰지기에는 이 정당은 안 돼. 결국 청년들만 또 배제되는. 또 이제 이용당했다.
그러니까 기득권 누구를 정치. 옹호하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네. 안 하려면 처음부터 안 하던지 하려면은 이 정도는 했어야 그냥 되는데.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김보미 후보가 나왔었거든요. 오. 인터뷰에. 네. 아, 굉장히 재밌었어요. 오. 예.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 인터뷰보다 조회수도 굉장히 나오고 상당히 좋아하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새로운 어떤 수혈 같은 것도 좀 계속해서 이어져야 당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생명력을 좀 이어가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제 저 인터뷰 보면서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박지원 생각이. 의원도 하여튼 새로운 젊은 정치인 발굴한 것 같다. 상당히 민주당에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조금 그때 김보미 후보가 얘기했을 때 끝나고 나서의 좀 최고위원들의 반응, 후보들 아니 그 당대표 후보들 반응을 보면 박수 친 사람은 그냥 마지못해서 네. 정청래 후보만 마지못해서 박수 치고 저는 송영길, 김민석 후보도 박수 치고 네. 좀 이렇게 와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냥 왜 저래 막 이런 아이, 또 표정이고 그렇게 안 얘기인 좋게 것 보시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를 너무 깠기 때문에 거기에 조호타고 이렇게 박수치고 있기 좀 그랬을 그런 거 아니 겁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만 깐 게 아니라 386이 진짜 386, 586, 그냥 686, 안 786, 네. 886까지 간다. 886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용어가.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2030년 대선이면은 거의 이제 786 곧 깔딱고개거든. 이제 이게 현실이 돼가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불쾌한 거야. 아니 그거는 그래도 뭐 거기서 이렇게 좀 박수 치면은 좀 그래도 야 그럴 수 있네. 좀 넓은 넓어 반대한 보일 수 있는데. 그런 정치 지도자답구나 그런 이미지도 줄 수 있었는데 막 그러니까. 불편해하더라고. 말씀 들어보니까 좀 피하 식별이 안 돼서 네.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근데 저는 86세대를 그냥 퇴장시키는 거 이런 건 좀 반대합니다. 무조건 오. 젊다고 무조건 이게 권리가 생긴다고 보지 않고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중요하지 뭐 구태든 아니든 그러니까 위태위태한 청년보다는 좀 구태지만 안정감 있는 86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저는 이 청년 최고 제도가 사실 엄청 대단한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뭐라도 하자는 취지로 그렇죠. 그렇지. 그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과정이 굉장히 별로였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뇌피셜로 얘기하자면 이 청년 최고 한 명에 엄청 논쟁이 붙었다기보다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이 전당대회 기간 내내 정민철이 나와서 이제 자꾸 자기 씹는 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심기경호차 빼라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게 그냥 정민철만 괜히 지금 인지도 높아지고 있어요. 야. 의시민 작가님에 네. 이어서 지금 다들 도와주고 계시네요. 그냥 다 똑같은 선상에서 어쨌든 이제 후보로 나왔으니까 이제 최고위원 그쵸. 선거를 뛰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이제 최고위원 선거도 진짜 출마자도 많고 뜨거운데 네. 뭐 일각에서는 약간 우리 지난번에 총선 때 지민 비주한 것처럼 네. 대표는 친명으로 가고 뭐 최고위원은 뭐 친청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하나 뽑아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는 되나? 분들도 아, 그래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당원들의 미묘한 변화가 있더라고요. 네. 뭐 약간 댓글들도 막 그런 거 있어요. 뭐 그래 김민석 찍어줄게 뭐 이런 류의 댓글들이 막 달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이제 소위 말해서 구주류 뭐 올드 민주당 뭐 어쨌든 김어준을 위시한 그쪽에 이제 그 지지자들이 약간 최고위원을 많이 당선시키자 약간 이런 기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김민석이나 뭐 송영길이 되더라도 거기를 견제할 수 있는 이쪽 세력을 많이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됐지? 그것도 아마 그래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 그냥 당 대표 뭐 그거 유리하다고 하니까 그거 니들이 해. 우리는 최고위원만은 우리가 지킬 거야. 한 명이라도 더 넣을 거야. 이게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결국 최고 의결 기구에서 결정을 이제 주요 결정들 다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잘 알잖아요. 네. 서청원, 김무성, 혈투. 그래서 그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최고위원도 쫙 줄 서가지고 이제 그렇지. 맨날 붙었던 거. 이거가 이제 떠오르는 거지. 예. 그때는 막 대들 수 있었던 게 그냥 최고위원하고 당 대표가 한꺼번에 뽑았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가 당 대표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냥 막 대들더라고. 저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해. 그러니까요. 네가 사는 그지. 그래서 이게 분리해서 하는 것도 좀 당의 위계 질서를 위해서는 당 대표 후보인데 이제
그 당대표 안 되면 최고위원 되고 하니까. 맞아요. 네. 아, 그 지금 분리해서 하는 게 위계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는 좀 괜찮은 제도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어요. 저런 거는 청계의 프로파간다라고 봐요. 이렇게 구분해서 네. 뽑자. 이렇게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데 소장님도 아시고 우리가 많이 봤던 장면들 있잖아요. 최고위원회가 봉숭아 학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큰 틀에서는 이제 기조를 맞추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백테클러들이 정말 봉숭아 학당 제대로 만들 겁니다. 문모닝 이런 거 뭐 난리 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재 기자 명예훼손 관련해서 판결 하나 있었군요. 예, 어제 이제 북부지법에서 네.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관련해서 김어준 씨 1심 선고가 있었거든요. 네. 벌금 2천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어쨌든 이제 김어준 씨가 그 여러 이동재 기자 관련된 발언들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한 상태에서 비방의 목적으로 발언을 했고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면서 악의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 네. 따라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제 선고 나고 이제 김어준 씨가 이제 법원 빠져나오는 장면인데 기자들이 막 좀 물어봤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본인도 이제 허위 사실이란 거는 이제 나는 뭐 그냥 뭐 의견을 읽은 것뿐이다라고 했지만 인정이 된 거니까 사과할 생각 없냐라고 이제 질문들이 있었는데 아무런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굉장히 덩치가 좋으신 경호원 두 분이 이렇게 기자들을 좀 제지하는 모습이 네. 있었죠. 네. 경호원들이 원래 등치는 좋으시죠. 좋으시니까. 좋은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갔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호쾌했던 모습과는 좀 다르네요. 그 정도까지만. 더 세게 비판을 인실털입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게 원래 처음에 경찰이 불송치한 거 예. 검찰이 재수사 요청한 그렇죠. 거랍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김어준 씨가 이제 검찰 트라우마가 여러 곳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그런 보안 사건도 그렇고 절대 주지 마.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동재 전 기자도 이제 그 글을 올렸죠. 아, 그래요? 보안 수사권에 덜미 잡힌 김어준이다. 지금이라도 나에게 사과하라라고 올렸습니다. 이해관계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군요. 그런 네. 취지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아주 한박 웃음을 지은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장도영 대표 정말 품이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본인 앞에서 성대모사 하면 약간 이제 조롱인가 싶잖아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하. 큰 품으로 안아줬습니다. 청년 행사에서 이제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거 따라했던 청년을 네. 격려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잠깐 보겠습니다. 탄핵에 찬성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운명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도 그 사람들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장동혁을 향해서 배신자라 부르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립싱크 할 테니까. 청년이 미래라고 하면서 청년을 병풍으로만 쓰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괜찮았어요. 나중에 우리 공천 신청하면 가산점 줄게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제가 이제 장난요리도 하면서 몇몇 최애 장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청와대인가에서 이렇게 저 휴가 때 뭐 고향 내려가야지 하면서 저 뮤직비디오 찍은 거 있잖아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저 그거 너무 좋아하고. 우리 작년에 합창했잖아요. 네, 그거 너무 좋아. 그다음에 저 그게 부끄러운 거.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부끄러운데요, 저거. 네. 근데 이걸 또 장동혁 대표도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장도혁 대표가 최근에 얼굴빛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집회 나가서도 그렇고. 예. 근데 저런 거라도 있어서 본인이 조금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라면은 또 국가의 보군이 아닌가. 그럼요. 뭐 좋은 일이다. 싱글벙글 되게 좋아 보이시고 이게 그래요? 트로트 가사 중에 이게 덤으로 사는 인생 뭐 이런 가사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그러니까 되게 멋진 말이에요. 사실 당 대표직을 사실 더 하니 많이 상당히 위기가 많았는데 지금 덤처럼 얼마나 초연하고 멋스러운 태도입니까? 요즘은 모든 순간이 덤이고 개평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대모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됐든 연예인이 됐든 그거의 지표거든요. 저는 아직 성대모사가 없어요. 아쉽게도. 빨리 좀 해줘라 누가. 상민아 빨리 해라. 네, 장민이 한번 준비시키겠습니다. 부럽다. 장도혁 부럽다.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인류입니다. 원래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 그럼요. 이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 아니냐. 예. 삶의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친환계의 논평도. 근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장동혁 그래요? 대표요? 네, 어허. 왜냐하면 네. 오늘 심상치 않은 인터뷰가 좀 나왔어요. 뭐죠? 권영세 의원은 대표적인 음. 친윤 인사고 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사퇴해라. 이렇게 직접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권영세 전 대표가. 네. 네. 그럼 이거는 상당히 좀 친윤 그룹이라든지 중진 그룹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선수 내세우나요? 그 지금 서류 면접을 보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서류 면접 보고 있대요. 만족할 아, 만한 그래요? 답을 못 얻어서. 안철수 의원이 약간 후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뭐죠? 당대표 되면 나 공천 줄 거야? 아하.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 탈락이에요. 바로바로 줘야 돼. 기본이죠. 당연하죠.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권영세 의원이 그동안 인터뷰도 전혀 안 했었잖아요.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터뷰를 잡으라고 그랬대. 그러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네. 어느 정도 친윤 중진 그룹에서 입장이 정리된 것이 아닌가 라고 추측해 볼 수밖에 없어서 여기도 한번 저희 그런데- 잡았습니다. 그쵸. 네, 이제 계속 잡았어요.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오늘 그 권영세 의원 나오신 거 같은 방송에서 이제 앞뒤로 인사도 드리고 그 보좌관한테 물어봤어요. 네. 권영세 의원 요즘 뭐 하고 지내셨냐. 네. 그냥 출근하셨다가 그냥 퇴근하셨다고.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아니 그게 내 말은 뭐냐면 뭐 일을 했겠지. 했겠죠, 하셨겠죠. 국회, 내가 말하는 거는 네. 정치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내는 거를 극히 자제하고 그냥 관망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네. 오늘 작심한 게 맞고 다만 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 허민의 정치 카페 그 유튜브에 가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당대표의 거취 문제는 좀 시기상주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의견 수렴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한 두세 명씩 모아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두세 명 정도면은 이제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명 이상이면은 깊은 얘기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다 만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이제 제가 세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네. 나는 총 때문에 생각이 없다. 아하. 딴 놈도 총 때문에 생각이 없더라. 선거는 당장 없다. 근데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권영세 의원이 마음을 먹든 안 먹든 이거 길게 간다. 그래서 장동혁의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이 성대모사도 계속 볼 수 있다. 계속 볼 수 있다.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지금 전당원 투표 같은 걸 하면 네. 장동혁 대표가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겠죠. 이게 그게 네. 본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위나 상식이나 명분이나 이런 걸로 지금 정상화되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장면도 하나만 잠깐 볼까요?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는 너무 다룬 지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예, 인상적인 장면 하나 가져왔습니다. 볼까요? 조국 전 대표는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 입을 검열하려다가 슬그머니 발뺌하는 모습은 정말 비열하고 추합니다. 저는 경북 의성군 출신 이 경상도 말 네이티브 스피커입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혀서 제가 조국 대표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국 대표, 니 웨이카노 잘못했다 하고 실없는 소리만 하노 언제 정신 차릴라 하노 조국 대표 야호.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나도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진짜 그 비음을 섞어줘야 되는데. 야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못하시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분들이 자꾸 요즘 문화 모른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야호 가지고 뭐 다 한 번씩 외치시잖아요. 그 원본 영상은 한 번 보는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 해주세요 한번. 예? 뭐 야호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고 약간 이렇게 하고 코 비음. 네. 일본 말이 비음이 많죠. 자, 이 중에서 리셋느 본 사람이 있어. 저는 봤습니다. 리셋네요? 봐야죠. 실제로 봤다고? 실제로? 나 주말에 어머. 인제에 실물을 보셨다고? 공연 봤어요. 그래요? 최근에 가셨어요 공연을? 토요일 날 부러워. 와. 인제에 제가 캠핑을 갔는데 네. 비박 캠핑을 갔는데 마침 거기 왔어요. 인제 스피디움에 거기 그 자동차 경주대회가 F1 뭐 있었는데 이런 하는데. 예. 근데 그 공연장에 밤 9시에 왔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봤습니다. 사인 받았어요?
볼 수가 경호원들이 제지를 해서 김어준보다 더 삼엄합니다. 원희 삼촌. 네. 자 그리고 우리 짜투리 뉴스 짧게 좀 가볼까요? 아니, 월드컵 소식 하나. 네, 그거 하기 말씀하시죠. 전에 네. 예. 그 저기 PD님 댓글 관리 좀 왜요? 하셨으면 좋겠다는 왜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신혜영 기자 이쁘거든요. 네. 근데 계속 도배를 해요. 아, 계속 반복적으로 게재를 한다고. 네? 이건 사실관계에 의한 댓글 혼탁이란 그 말이야. 아름다운 얘기 좀 들어야죠. 아 이거 차단해야지. 이거 신혜영 기자님. 네. 이쁘다고 이거 하는 지금 방치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저 용역 댓글로 해요. 네, 신영 기자 시키는 겁니다. 양념. 아, 아니 농담이고 아무튼 네. 감사한 거죠. 도배는 네. 또 지양해 그러니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거 범죄행위 될 수 있어. 스토커처럼 이러면. 아이고야. 아니 이러시면 안 될 거. 또 질투하신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제육도 많이 제투리 뉴스. 네, 자투리 뉴스 이제 월드컵 결승행 티켓 첫 번째 이제 상대가 정해졌습니다. 네. 오늘 와, 스페인 우승 미셨어요? 스페인 글쎄, 아 맞네. 우리 둘이 프랑스였죠. 맞네. 우리 스페인. 프랑스였는데 아. 프랑스가 졌습니다. 아니 네. 프랑스가 스페인만 만나면 이제 길을 못 펴네. 그 UEFA 결승도 그랬고 유로 결승도 오. 그랬고 지금 3번 연속 스페인 숫자랄이야. 만나서 다 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바페를 믿었건만. 네, 은바페. 네, 바페가 득점에 실패했고 네. 마리가 야말이 페널티킥 얻어내서 오야르 샤발이 선제골 넣고 후반에 포로가 또 이제 쐐기골 박으면서 2대0 승리. 네, 스페인이 먼저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젊은 오늘- 게 깡패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젊은 게 깡패. 이제 어디예요? 잉글랜드하고 저기 아르헨티나. 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하고. 거기는 예전에 포클랜드 전쟁했었던 아, 네. 좋아요. 맞아. 아, 여기도 아주 치열하겠네요. 꿀잼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된 김에 아르헨 우승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아, 메시로 갑니까? 메시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프랑스를 이긴 스페인은 진짜? 스페인이 이기는 골은 볼 수 없어 이거구나. 원래 그러니까. 스페인 대표팀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약간 이번이 너무 유로 결승처럼 유럽 팀들이 그렇네.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아. 좀 이제 다른 대륙에서도 한번 우승이 아.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아르헨티나 우승했는데. 그거는 야말 인터뷰 내용 혹시 보였어요? 못 봤어요. 너무 왜요? 멋있는 말을 뭐라고 하더라고요. 했죠? 압박감 느끼지 않았냐는 네. 질문에 인생에는 축구 경기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다. 축구는 축구일 뿐이고 경기가 끝나면 모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다. 야. 이런 거를 저 성숙하네. 10대 후반 친구가 10대요? 네, 10대 후반일 거야 아마. 10대? 야말이 2007년생인가 그래요. 아, 만으로 그래요? 치면은 19. 만 18세인가 그런 거. 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단합니다. 진짜 이 샹그리 얼굴이 한잔 해야 돼. 19이라고? 얼굴이요. 예. 아, 또 얼굴로 가. 네. 돈이 많잖아. 괜찮아.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가출해주 두 번째. 네. 그 요새 그 서울시에 민원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무슨 내용인가 하니 그 버스 기사님들 라디오 못 듣게 해달라는 민원이 올라왔다고. 버스에서 라디오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분이 이제 라디오 크게 틀어서 배 하차벨 소리 못 듣고 정류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버스는 기사님의 개인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아닌가요? 이거 조례로 라디오 청취 금지시켜 주세요라는 민원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요즘에 근데 그 라디오 진행하시는 분들이 기사님들한테 그렇게 오더를 내립니다. 맞아, 네, 맞아. 이거 좀 틀어달라고. 네, 그럼 또 이제 기사님들은 또 왠지 뭐 서울시는 뭐 726번 버스 기사님 고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또 신나시니까 하입되니까 또 네, 더 그거지. 틀어주시고 하는데 그게 좀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아니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 버스에서도 못 듣게 하는 거 이거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거? 탄압이네. 예? 아니 평화 방송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녁에는 안 들어도 됩니다. 아침에 들어야지. 김준일 이래. 장성철 하입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이 보입니다. 플러스 10점. YTN도 많이 들어주시고 제가 볼 때 요새 너무 더워가지고 네, 짜증이. 대중교통 타시는 분들이 네. 좀 화가 많아지신 그러네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재밌던데 이거 끝을 하나만 더 볼까요? 뭐요? 이거요? 네. 여러분 그 일일비하지 않고 이 변동성이 심한 주식장에서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우리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하잖아요. 이 개그맨 정승우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목사의 빙의에서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는 기도를 하나 했더라고요. 들어볼까요? 아이고 재밌어요. 엄청난 열기라고 합니다. 종목기도. 그렇지만 나의 평단가 300만 원인 거 아시죠? 더욱더 올라가고 한국이 반도체 패권을 중국과 미국에 뺏기지 않는 그런 엄청난 업적을 드러내면서
반도체 장기 계약을 많이 따서 빅테크에서 더 이상 메모리 칩을 휘두를 수 없게 하여 주시고 하이닉스가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서 나중에는 파운드리까지 하게 되었어. 리레이팅을 통한 아직도 싸다가 합리화되고 정당화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말고도 뭐 보니까 주시옵소서 끝나면 안 되는데 마지막에 롱맨. 뭐 찬양도 하고 그래요. 뭐 별별. 신 기자님, 365일 일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이 일비도 아니고. 그래서 저기에서 이 잡주에 몰두하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 좀 하더라고요. 좀 봐야 되겠네. 네. 하여튼 주식에 워낙 요즘 많이 흔들리시면서 이런 영상들도 또 하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를 진짜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건 저런 기도보다는 역시 데일리 클리어, 데일리 라이트, 호박 파차, 그리고 결명자차, 양파 껍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매일매일 드시라는 겁니다. 네, 호박파차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저도 호박파차 참 좋아합니다. 예, 구수하고 뭐랄까. 얼굴이 작아집니까? 네, 붓기가 좀 빠지는 느낌. 맞아요. 네, 왜 그 모양이었는데? 당당한 사람 먹은 게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아침에 양파 껍질차로 항산화 쭉쭉 뿜어 주시고요. 점심 눈이 뜨였어. 결명자차를 결명자차 먹고 눈 뜨이죠. 어. 예, 그리고 저녁에는 내 몸을 가볍고 산뜻하게 호박파차로 이렇게 드시면 되고 다 0칼로리. 예, 칼로리는 제로입니다. 오, 진짜 맛있다. 더울 때 특히 이거 저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아니면 이제 냉동실에 밤새 넣어뒀다가 아침에 딱 출근할 때 들고 나오시면 그걸로 이렇게 오전 시간은 시원하게 예,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 박스 20병인데요. 60병 구매하실 때 50% 반값 할인 해드린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이럴 때 꼭 쟁여두셔서 냉장고 배부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일리 3종을 가장 알뜰하게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영상 아래 더보기 링크에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역시 잘하시는 거죠. 세 분. 네. 이거 우리 YTN은 이런 건 안 시키죠?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하여튼 YTN 라디오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평화방송. 네. 네가 좋아. 좋아, 좋아. 밑도 끝도 없어. 밑도 끝도 없어 진짜. 네가 좋아. 자, 이석겸 평론가도 잘 들어가시고. 많이 배웁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